이리농구 TV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1월 다섯째 주 KBL 룸앤 팩트 일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2년이 거의 끝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1월 마지막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프로농구도 힘차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종종 축구를 볼 때가 있는데 저녁에 농구 네네. 그래도 농구는 다 봅니다. 네. 네네네. 우리나라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 일본 경기는 다 보거든요.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봅니다. 저는 근무해요. 네. 축구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네, 저 새벽 경기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자가 힘든 직업입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새벽 이거 축구 기사 쓰셔야 되니까 새벽 철야를 아예 하시고 지금 그렇죠. 또 방송 네. 촬영을 네, 또 그러나 또 이제 준비는 또 해야 되니까 농구 경기도 다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다섯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KCC, 캐롯, SK, 가스공사, KGC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일단 댓글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엄대영님이 최준용은 유타 와타나베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리그 가려면 수비 잘해야죠. 요즘에 그 NBA에서 이 와타나베 유타가 네.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네. 잠시 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와타나베 유타 하면은 또 이제 국내 농구 많이 보시면 어떤 기억이 나면요. 최준용, 이종현과 이제 이 또래 때에서 이제 네. 연령대 대회에서 어떤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와타나베 유타 계속 미국 도전하더니 지금은 NBA에서 뭔가 성공 신화를 쓰는 아시아 선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은 감정이 드는 좀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한국 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네. 때는 아시아에서는 지금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몰포드다라고 할 수 있고 공수겸장이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NCAA 다닐 때부터 이제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일각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브루클린에서는 케빈 듀란트와 함께 3&D 자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농구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사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드래프트 지명도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배고픈 그렇죠. 도전을 계속 해야 됐고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본인이 쓴 칼럼 같은 게 있어요.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보면은 주변에서도 좀 이제 의심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국 리그로 와서 좀 도전하거나 다른 어떤 좀 편한 어떤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계속 도전하는 이런 부분이 진짜 대단하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또 와타나베 유타 같은 경우에는 하치무라 루이 선수가 또 이제 워싱턴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토정 선수로서는 뭐 NBA 이제 유일한 리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선수고 뭐 일본인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네. 이게 이제 이 엄대용님이 이런 이제 말씀 남기신 아마 이제 최준용이 이제 그 NBA 서머리그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좀 도전을 준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한간에 돌았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현 선수가 사실 신장이나 어떤 이제 가진 어떤 신장 대비 핸들링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이제 두드려 볼 만한 여진이 있는데 또 이제 NBA 랩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서머리그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은 많은 것들 다듬었으면 좋겠고 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면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NBA 레벨에서는 최준용 선수가 지금 뭐 수비도 수비지만 파워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와타나베 유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벌크업이 좀 된 상태에서 지금 뭐 몸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선비님이 작년 김상규도 올해 시현민도 감독이나 팀과의 상성 또는 궁합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KC 팬 입장에서 기회 자체를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반갑네요. 사실 이 두 선수가 또 예전에 마트레이드도 한번 됐었고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인데 정말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와 자기가 좀 궁합이 맞는 스타일을 만나에 따라서 되게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항상 어떤 선수계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좀 처절한 어떤 노력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상현님이 가공의 은대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신승민이나 정효근의 리바운드 가담을 위해서 더 버텨줘야 되는데 신승민보다 정효근의 문제점이 거듭할수록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제 이 은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지난 주에 또 은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유동 기자 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이 신승민 정효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편으로 들어가서 캐롯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롯이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팀에서 상수를 채우면서 변수를 줄여나가고 있고 이제는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어떤 팀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승기볼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점부터는 일시적인 어떤 뭐 초반 반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팀은 진짜 농구를 잘하는 팀이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 팀이 이제 각 팀이 이제 한 번씩 맞붙었고 이제 전력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약점을 공략당하는지 이 팀이 쓰는 어떤 조금 극단적인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공수 양쪽에서 이거에 약간 상대 팀들이 어떤 준비해온 어떤 전략에 또 약간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캐롯이 사실 이제 KGC한테 79대 86으로 패했는데 경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KGC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최강 전력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의 이길 뻔하다가 막판 후반에 뒷심에서 이제 졌습니다. 물론 이제 KGC도 굉장히 잘 싸운 경기였고 네. 뭐 캐롯도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세경 형님이 한 이 경기하기 한 3경기 전에 대구에 오셔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신 거예요. 뭐 오늘 잘해야 한 3경기 남았는데 KGC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경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계시고 이게 좀 약간 캐롯과 이제 이 인상공사 뭔가 이 텃밭 라이벌, 밭농사 라이벌 약간 뭔가 재밌게 되게 구도가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삼은 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홍삼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KGC 전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에 엄청나게 좀 잘했고 20점 차까지 벌어졌었다가 3쿼터에 추격당하고 4쿼터에 10점 차 리드하는 걸 또 뒤집혀서 결국엔 패했는데 보면은 이 캐롯의 어떤 과감한 승부수 이런 것들이 통하다가도 막판에 이게 약간 활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공략당하면서 역전을 당하는 순식간에 뒤집혔거든요.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이 로슨이 핸들러 역할을 하는 2대2 그렇죠. 올 시즌 캐롯의 어떤 되게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인버티드 2D. 그렇죠. 예. 인버티드 2대2 이제 이규섭 해설위원은 이제 그 역방향 2대2라고 이렇게 이제 좀 번역해서 부르시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장신자가 스크리너 단신자가 핸들러를 맡는 전통적인 2대2의 어떤 역할을 바꿨다는 의미에서 인버티드고 이건 뭐 저희가 종종 연계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캐롯이 쓰는 건 좋은데 정말 위력적인 옵션이죠. 근데 4쿼터에 보면은 이거를 너무 많이 고집하다가 상대가 KGC가 준비한 어떤 수비에 계속 틀어막히고 그러면서 로슨까지 페이스가 확 줄어들면서 결국에 막판에는 사이먼을 투입하게 되는 이런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2대2가 완전한 2대2는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완전 뭐 불완전한 2대2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2대2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어떤 수비 조직력을 실험하는 이제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즉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2대2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도 그렇고 로슨 선수도 그렇고 전성현은 이제 3점 슛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팝에 좀 방점을 찍고 있지만은 어쨌든 내외각이 다 되는 그런 카드이고 그리고 미스매치가 났을 경우에는 공략이 가능한 그리고 로슨 같은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났을 때 1대1로 확률이 가장 높은 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한 어떤 그 승기볼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많이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KGC 같은 경우에 수비의 어떤 그 준비를 굉장히 좀 잘해온 거죠. 잘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팀들이 사실 이제 1라운드에 많이 당했었고 그렇죠. 이 인버티드 2대2에 많이 당했었고 이제 그런 거 본다면은 캐롯이 한 2, 3라운드까지는 계속 이제 쓰고 갈 그런 어떤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좀 이동환 기자 좀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KGC가 준비한 수비 이제 뭐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수비가 말씀하신 스위치되면 미스매치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지를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전성현이나 한호빈 같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팝업 3점 팍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러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 2대2에 대해서 어떤 수비법을 쓸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만큼은 일단 철저히 먼저 따라가는 네. 쪽 그리고 이거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스위치해서 양희종이 로스를 뭐 막아주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비법을 가져오더라고. 이거 아마 많은 팀들이 이 경기 보고 또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준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캐롯이 결국에는 어떤 공격 옵션이든 아무리 위력적인 거라도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날이 무뎌집니다.
갈아줄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슥슥슥. 그때 다른 공격 옵션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BA에서 뭐 이제 커리의 3점이 아무리 최강이라고 해도 커리의 오프볼 뭐 3점을 주구장창 쓰면 그거는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캐럿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리 위력적이라도 상대가 이런 어떤 수비 준비를 해오니까 다른 옵션을 쓴다든지 혹은 이거를 1차 이제 딱 하프라인 넘어와서 이걸 먼저 쓰기보다는 다른 어떤 패턴을 살짝 써서 뭐 이제 양의종이 프리스위치하는 뭐 그런 인상공사 수비법을 못 쓰도록 약간 유도한 이후에 이걸 써서 이제 균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준비 과정들을 약간씩 변형을 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좀 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제 이걸 많이 쓴다라는 거는 캐롯이 그만큼 강팀을 만났거나 아니면 좀 궁지에 몰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캐롯이 사실은 KG 시즌에서 이 공격을 좀 본격적으로 초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썼는데 사실은 1라운드 때는 승부처에서 쓰면서 짭짤한 이제 재미를 갖다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수비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응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최대한 줄이면서 승부처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캐롯이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KGC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찍 승부수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KGC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이걸 좀 허용을 해주다가 간을 본 다음에 양의종을 붙이면서 뭔가 파해번을 만들어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캐럿도 잘했지만 KGC도 잘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런 수비를 KGC 같은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자원과 조직력을 갖춘 팀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롯이 이제 또 되게 재밌는 어떤 네. 이제 전술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포가드 라인업. 예. 그래서 그 라인업을 보면 스타팅 라인업이었는데 이정현, 김진유, 전성현, 김강선, 로슨이었어요. 네. 저는 3가드는 이제 그래도 쓰는 팀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 라인업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김승희 감독님이 어떤 이제 KGC와의 어떤 맞대결을 위해서 꺼낸 카드고 이걸 통해서 1쿼터를 잘 버티면서 네. 좀 이제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맞춤형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한 번씩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KGC나 아니면은 좀 강팀들 또는 이제 그 빅 라인업이 이제 가능한 팀들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팀들에게 한정판을 좀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조건은 첫 번째는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갖춰져 놓고 있죠. 그러니까 김강선, 김진유, 뭐 이정현 이런 선수들은 활동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로테이션인데,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완벽해야 돼요. 이런 그 스몰 라이브, 극단적인 스몰 라이브를 돌릴 때는 완벽해서 이제 골 밑에서 털리는 어떤 그 찬스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준비가 좀 돼 있다. 그 캐롯이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런 이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혹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계자들은 캐롯의 로테이션 방법들 또는 로테이션의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독특한 구석들이 많다. 근데 잘 정제돼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것도 어떤 승기볼의 그 김승희 감독의 어떤 그 역량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 그것도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롯이 지금 상당히 잘합니다. 네. 예,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 칭찬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은 뭐냐면 이제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좋은 부분은 한 8이면 좋지 않은 부분 2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좋은 부분들은 선수들의 어떤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맞춤형 어떤 그 해법을 갖다가 즉각으로 제시를 하면서 유연하게 좀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나올 때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 네, 가보도록 SK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6승 9패 현재 공동 7인데, 자, 모비스전, DB전 잡으면서 연승 달렸고, 네. 사실 뭐 이제 KGC에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은 이 팀 그의 어떤 복귀 효과가 상당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번 주간 스케줄이 그렇게 좋은 스케줄은 아니었어요. 현대모비스가 네. 굉장히 강한 팀이고, DB도 뭐 객관적 전력은 굉장히 좋은 팀이고, KGC는 최강이니까. 그쵸. 근데 2승 1패 그리고 KGC 전에도 뭐 잘 싸웠다
다고 본다면 이제 최준영의 복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네. 강력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최준영이 돌아오면서 뭐 이제 사실 최준영 돌아온다고 하면 저희 단순하게 포워드에 드디어 이제 뭐 에이스급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가진 독특함들이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포워드 다른 역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트랜지션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맞아요. 이 선수가 뭐 이제 첫 패스를 빨리 뿌려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선수가 바로 볼을 몰고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템포 푸시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른 가드들조차도 이 선수의 볼을 받기 리바운더에게 어떤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앞으로 쭉쭉 달려주니까 김선영도 이제 쭉 앞으로 쭉 나갈 수 있고 최준용이 그걸 뿌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몰고 넘어가서 어떤 세컨드 브레이크 원희의 세컨드 브레이크 봐주기도 하고 이런 옵션들이 생기니까 그냥 트랜지션 위력 자체가 그냥 원래 그 SK 최강의 어떤 트랜지션으로 돌아온다. 이게 가장 크죠. 예. 좀 더 이제 베이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트랜지션을 강조하느냐 현대농구에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비가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세트 오펜스에서의 어떤 효율성은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강화하면서 이제 퍼스트 브레이크, 그러니까 속공, 그다음에 세컨드 브레이크, 그다음에 얼리 오펜스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이 수비 어떤 대형이 갖춰지기 전에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 효율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기 굉장히 용이한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션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NBA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템포 푸시 통해서 트랜지션 득점 많이 만들어내고 공격 효율을 전반적으로 그냥 네.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도 어떤 이제 빅빅 피켓널 리언 윌리엄스랑 이제 빅빅 2대2 통해서 상대 수비에 좀 혼선을 준다든지 이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네. 핸들링도 되고 몰고 그냥 들어가서 리머텍도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모빌스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혼어펜스에서 엘보에서 볼 터치한 다음에 함준의 느린 발을 드리블 돌파로 공략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뭐 빅맨 같지 않은 어떤 이제 정말 스피드와 사이즈를 갖춘 포워드의 전형적인 어떤 강점을 잘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미 부각됐던 건데 페인터 존에서 본인이 이제 헬프 디펜더가 돼서 트랩을 가고 리바운드를 잡고 이런 부분들에서 SK 수비의 안정감이 확 달라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K가 지금 뭐 최부경은 살짝 노세가 됐죠. 그리고 발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함준 선수와 1대1을 하게 되면 허용하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김영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최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대1로 이제 매치업을 했을 때는 허용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옵션 그러니까 기습적인 트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수비의 옵션을 가미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제공한다. 그렇죠.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SK가 주간에 92대 90, 85대 81 그리고 84대 90으로 패했는데 굉장히 다득점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올라갔고 공격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SK 공격력 자체가 한 배가 됐다. 이거는 네. 최준영 효과가 확실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최 한 명이 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최성원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도 예. 굉장히 쏘쏘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이제 뭐 가드 수비수로서 이미 뭐 상무 입대 전부터 굉장히 명성을 날렸었고 SK 공헌도 큰 선수였는데 이제 복귀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는 기존에 오재현 그리고 최원혁이랑 좋은 수비수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토요일에 그 잠실에 갔는데 전희재 감독님 좀 여쭤봤어요. 감독님 뭐 그 오재현 최원혁도 좋은 수비수인데 최성원과 뭐가 달라요? 예, 뭐 여쭤봤어요. 이제 수비의 스타일, 좋은 수비수마다 스타일과 강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2대2 수비를 할 때 오지현은 워낙 이제 상체가 좋다 보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파이스로 하는 게 되게 좋다면은 최성원은 스크린을 넘나드는 그 원투 스텝으로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더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거는 뭐 정말 당연한 건데 공격적에서 최성원이 아무래도 오지현이나 최원혁보다 슈팅력이 맞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네. 커요. 예, 이게 굉장히 큰 게 스페이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코너 쪽이나 윙 쪽에 놔뒀을 때 이제 최성원이 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최성원의 마크맨이 헬프 디펜스나 어떤 위치를 잡는 각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는 다른 쪽 최준용과 특히 같이 세웠을 때 최준용 사이드에서 전개되는 어떤 공격 효율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원은 같이 쓰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디비전 같은 경우도 추격할 때 결정적인 어떤 코너 3점 터뜨리기도 했고 지금 SK가 좋은 게 이 김선영, 오지현, 최성우 같이 쓰는 3가드 라인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K가 진짜 무섭다. 이 두 명의 최씨가 돌아온 효과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최정원 선수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캐로스 최현민 선수가 코너에서 3점이 경이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시즌의 코왕은 네. 최현민이다. 코앙. 네. 그러나 예전 네. 상무 가기 전 네. 코왕은 최성원이었다. 그렇죠. 네. 네. 코앙이 돌아왔다. 그렇죠. 네. 진정한 코왕을 겨뤄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채 복귀 효과가 지금 쏠쏠하고 전시현 감독이 불면증이 좀 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기 준비하는 게 달라지실 것 같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디펜딩 챔피언 느낌이 진짜 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정도였나 이 선수들 임팩트가. 그리고 전희재 감독님 워낙 잘 활용을 하시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지금 타이밍이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전희재 감독님 최준용 같은 경우는 돌아왔을 때 20에서 25분 정도 기용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 모비스전도 그렇고 디비전도 그렇고 자꾸 이제 좀 접전승부가 펼쳐지니까 하는 수 없이 30분 이상 쓰게 된 거. 그렇죠. 여기 이제 KGC전은 백투백 일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관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 마음 한켠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순수한 이제 SK였던 안영준이 있을 때의 전력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SK가 지금 전력이 최준용, 최성원 들어와서 얼마나 올라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정확한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최상위권 팀들하고 자웅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넘기는 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4승 9패 10인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경기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금 가드진이 완전히 뭐 부상으로 네, 맞아요.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그 이제 신인 이제 박민채 선수가 선발 출전을 네. 했고 사실은 이기는 게 당연한.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뭐가 좋아졌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봤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삼성에게 이겼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그 동안에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굉장히 좀 그 뼈아픈 패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번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그걸 삼성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뭔가 해소된 느낌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고 한 단계 쌓고 여기에서 어떤 약점들을 메워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갖다 마련할 수는 있는 그런 경기였다. 대승을 네. 거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날 또 경기 내용을 조금 보면은 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신승민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 정도 출전을 했고 앞선 세 경기도 20분씩.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이 가스공사 빅맨진이 안 좋을 때 신승민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그때는 좀 약간 아직 이 선수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빅맨진이 네. 너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쓴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선수의 강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슈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효근이 지금 몸 상태가 항상 이제 좀 약간 불안하고 유동 감독도 정효근 아직 부상의 어떤 여파가 좀 남아 동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신승민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가스공사의 라인업 활용 앞으로 지켜볼 때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신승민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요. 확실히. 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정효군을 함께 썼을 때 이대성과 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대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나는데 정효군은 효율이 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공격 옵션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좀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신승민을 쓰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현대모비스의 김국찬을 쓰느냐 김영현을 쓰느냐고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김영현을 쓰는 게 맞죠. 3&D로서 뭐 아바렌토스, 뭐 서명진 또는 이우석 그리고 프림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활동력을 보충해주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플레이오프를 갔을 때 과연 김영현만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김국찬도 같이 써야 된다. 뭐 요런 이제
미래의 어떤 비전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가스공사는 그게 좀 더 그런 게 뭐냐면 이대성을 쓰고 신승민을 썼을 때 그럼 이 조합이 괜찮은 조합이긴 한데 그럼 나머지가 강해지느냐라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아바렌토스 이우석이면 백코트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함지훈 장재석 프림이 있다 그러면 거기 프런트 코트도 나름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윤활유 역할이 되는 수비형 3&D를 하면 박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찬은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써야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객관적 전력을 높이려면. 근데 가스공사는 지금 이대성이 있고 이제 벨랑겔이 있고 차바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차바이가 3&D 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은도에나 할로웨이 이쪽 이제 그 부분이 프런트 코트 부분이 좀 뭔가 좀 약해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정여근이라는 또 강력한 코어를 한 명 붙여주고 여기에서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가스공사는 이제 현대모비스 비슷하면서 좀 다른 그런 어떤 그 그렇죠. 시스템이죠. 인데 여기서 정여근 대신에 신승민 쓴다 그러면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승민을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승민 선수의 어떤 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정효근의 강점과 약점을 봤을 때는 정효근을 썼을 때 상대 수비가 굉장히 좀 더 무서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합이 잘 안 맞으니까 신승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 요 부분이 저는 좀 걸리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효근이 실 중반 이후에는 좀 이제 더 정상적이고 더 위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확신을 못한 정효근 본인도 이제 맞아요.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신승민이 약간 버티기 카드 혹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카드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대성 외에 어떤 다른 공격 옵션의 위력 자체가 약하죠. 뭐 이제 네. 말씀하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바렌토스 거기 이우석의 트레이션 게임, 게이지 프림의 포스트 어떤 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할 분배가 잘 돼 있고 굉장히 하나하나가 되게 위력적이에요. 각각의 상황에서. 근데 가스공사는 사실 이대성의 볼핸들링 기반의 어떤 공격 외에는 뭔가 상대 입장에서 더블 트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수비법을 준비할 만한 위협적인 옵션이 사실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효근이 뭔가 이 장신 포워드 자원으로서 뭔가 해소되는 것들 예를 들어 픽앤팝으로 3점을 기습적으로 전달준다든지 트레인션 가담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부상으로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스공사에 약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정효근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이대현이랑 같이 쓰면서 정효근의 어떤 사이즈 우위가 좀 스피드를 살리는 상황이나 공격 리바운드 가담상에서 좀 많이 나와야 가스공사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좀 애매한 약간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정용훈 선수가 딜레마가 좀 있는데 이 딜레마의 첫 번째 원인은 정용훈 선수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실속을 좀 더 차려야 되고 뭐 수비나 리바운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팀 공헌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정용훈 25분 30분에 신승민 10에서 15분인데 여기에 트랜지션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이 팀은 사실은 뭐 내부적인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이대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원대 벨랑겔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면서 또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쓰면서 물론 이제 이대성이 한 25에서 30분 정도 뛰겠죠. 팀 스피드를 높여줘야 되는데 팀 스피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대성이랑 정효근에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그 가스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팀 시스템 자체가 정효근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는 정효근 선수에게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속을 높이는 건 맞는데 그걸 높인다 하더라도 팀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SK 얘기할 때 그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트랜지션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공격의 효율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5대5 빈도를 너무 높이면 세트 오펜스만 네. 하면은 체력 소모도 굉장히 심해요 선수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세트 오펜스는 뭐 어떤 디테일과 어떤 스크린 활용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그 이제 오프볼 움직임 가장 힘 다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몇 번의 동작으로 몇 번의 패스로 바로 득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트랜지션이 많이 다 코트를 질주해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체력 소모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예. 이대성이나 정효근은 그런 1대1 능력, 내외각의 어떤 득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5대5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대성 정효근이 뭔가 이제 약간의 투박한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공통된 특징이 보이지 않는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공격에서 볼을 더듬는다든지 약간 그게 사실은 이제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봤을 때 그런 실수 하나하나가 나오면은 바로 공격대 확 죽어버리면서 죽은 볼 돌리다가 그냥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신승민이 조금 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대성에 좀 맞는 조합인 것 같아요. 신승민은 바로바로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문제를 당장은 뭐 이제 약간의 임시 방편으로 해소하더라도 궁극적인 전력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가스공사 앞으로 어떻게 좀 하지? 뭐 객관적 전력은 좋은 팀이고 음. 그리고 어떤 힘이 있는 팀이니까 어떻게 반전을 할지 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에게 승리가 다 거뒀지만 KGC에게 2점 차로 패해서 이 패배가 좀 컸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한테 68대 85로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지금 KC가 진짜 말씀하신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음.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 외국 선수진의 어떤 그렇죠. 경쟁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내 선수들은 부담만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차희 감독님 시즌 초반부터 말씀했던 어떤 식스맨들의 성장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어린 그렇죠. 선수라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력이 확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현 네. 선수가 지금 컨디션을 갖다 올리고 있고 허웅 선수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라그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수비적인 문제점 그리고 제2 옵션 그 제퍼슨 선수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팀의 틀이 이 팀이 나쁘냐?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KGC전 같은 경우는 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잘 싸웠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공격 옵션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공격 옵션이 이제 제퍼슨에게 벌려주고 스페이싱을 만들어주고 제퍼슨에게 1대1 그 돌파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옵션도 제퍼슨의 어떤 최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고 왜냐하면 라거나 그때 빼고 제퍼슨을 넣은 이유는 라거나가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고 1대1 공격에서 막판으로 갈수록 좀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퍼슨을 그렇게 쓰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허웅이나 이승현을 미끄러 삼으면서 좋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제퍼슨 선수가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돌파 아닙니까?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점 차로 이제 패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전에서는 이제 무너졌는데 물론 뭐 현대모비스전 이렇게 보시면 아바렌토스 선수가 완전히 부활을 하면서 3쿼터 막판에 이제 3.3방 넣고 거기서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은 있긴 있다. 네. KCC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또 하나의 약점이 좀 나오는 게 허웅 선수가 에이스로서 지금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제 KGC전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전 이걸 보면은 이제 슛 성공률도 떨어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경기력이 확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가 대형 FA로 또 온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이제 책임 논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투율이 지금 현대모비스전하고 KG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치업 상대를 굉장히 센 선수가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허웅 선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뭐냐면 터프샷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상대 수비 어떤 컨테스트를 이제 받은 상태에서 슛 던지는 게 많고 이 부분은 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국 선수들이 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허웅 선수한테 수비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허웅 선수의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 사실 그때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허웅 선수가 그동안 우리가 최대 장점으로 뽑았던 거는 효율적인 오프더볼 무브에 의한 굉장히 효율적인 슈팅 셀렉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플한 플레이 높은 야투 성공률 그래서 이 옵션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선수다. 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KCC 들어오면서 공격 전면에 나서는데 이 공격 전면에 나서는 이 셀렉션이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KCC가 이제 이정현 예전에 이제 활용을 할 때 보면은 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의 스크린으로 이정현이 3점 라인 밖으로 빠져나오고 여기서 곧바로 또 볼 스크린 가서 네. 이정현이 2대2에서 뭔가 이 특유의 영리함으로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했었고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허웅에게도 비슷한 패턴에서 똑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정현에 비해서 어떤 이제 그런 활용 상황상의 어떤 2대2에서의 어떤 활용하는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네. 좀 아직 좀 초박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허웅이 좀 노력하고 있는 건 보여요. 그 2대2에서 어떤 동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빠른 템포에 원드립을 치고 패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보이는데 사실 이게 위력적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읽히는 리듬에서 패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드립을 치다 기습적으로 그 원드립을 점퍼 이거 이제 예전부터 좀 썼던 무기인데 요거로 던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터프샷이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또 4쿼터에 좀 계속 나타나면은 또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 그러면 이제 또 클러치 싸움에서 허웅의 어떤 아쉬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랄까 이제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야투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허웅 선수의 어떤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 방법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시즌 DB에서의 어떤 그 에이스로를 캐시 쪽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허웅 선수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거고 일단 오프드볼 움직임과 그 온더볼 그러니까 볼을 잡고 있을 때 어떤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 어떤 비중이 한 70에서 80% 오프드볼 20% 정도인데 그걸 좀 조정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하든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어떤 효율성 있는 그런 가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냥 많이 움직이면서 미끼가 되고 거기에 그래비티를 좀 잡아주고 거기에 뭐 김지한이라든가 또는 뭐 이근이라든가 이런 선수에게 슛 찬스를 많이 만들어 주기만 해도 홍 선수의 그런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전성현처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예, 저도 그 전성현처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 지금 많이 좀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 뭐 외국인 선수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홍 선수의 이런 이제 볼 핸들링에 대한 이제 비율도 좀 조정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공사 네. 이동환 기자의 예상과는 달리 최강입니다. 예. 저 또 욕먹겠네요. 아. 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브이로그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예, 악플 일색이었습니다. 아, 네. 예, 이간희 선수의 놀리는 댓글이 네. 예, 선플로 볼 정도로 이동환 기자님 다 맨날 다 틀리죠. 그렇죠. 뭐 이렇게 거기 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1위 네. 농구에 이어서. 아,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제가 혼나고 있는데 네.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이제 안양 갔다가 네. 이제 안 가고 있거든요. 인상공사 경기를 안 갔는데 네. 바로 5연승. 그렇죠. 갔을 때 졌죠. 네, 갔을 때 다 졌어요. 두 경기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그 루키 더 바스켓 그 편집장 박상현 편집장이 저하고 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질 줄 몰랐다. 이동안은 정말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만났는데 동아라 넌 이제 안양 가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사리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륜농구의 KGC 네. 제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상공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제 SK전 지금 진짜 이 아반도 기가 막혔어요. 와, 저는 그러니까 KBL에서 이런 수준의 탄력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그냥 탄력만 갖춘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와, 이 선수 진짜 무섭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렌즈 아반도.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 조직력이 완전치 않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팀원들의 어떤 손발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운동 능력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센스를 가지고 메우면서 맞춰가는데 그게 승부처에서 터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세영 선수하고 1대1을 해요. 거기서 볼을 약간 흘리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슛을 하는 것처럼 하고 붕 떠서 채공 시간을 길게 한 다음에 오세근 선수를 오세근 선수한테 줘가지고 오세근 선수가 파울 자유투 얻는. 야,
그러면서 이제 승부처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사실 KGC 승부처 하면은 사실 스펠맨이나 변준영 그렇죠. 중심 어떤 샷 셀렉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엑스트라 패스로 다른 슈터들이 마무리한다든지 문성원의 기습적인 어떤 득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아반도가 들어오면서 이 4쿼터에 이 KGC의 공격을 막는 게 굉장히 좀 어려졌고, 그러니까 특히 이 아반도 같은 경우 말씀하신 이 운동력을 활용하는데 이게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막는 게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 저희가 이 선수의 운동력 계속 칭찬했지만 이게 활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리바운드인데 맞아. 수비 리바운드, 이 공격 리바운드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팀에 굉장히 뭐랄까 KGC가 한 번씩 뭐냐면 너무 조직력이 단단한 팀으로 해서 한 번씩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오세근이 좀 경기력이 좀 그냥 그렇게 부진한 날이라든지 좀 약간 평이하게 흘러가는 경기는 좀 뭔가 축 처진 느낌으로 경기할 때가 있는데 아반도가 들어오면서 이게 축 처질 때마다 확 올라가고 처질 때마다 올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KGC가 한 차례 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슛 기반 그 베이스의 모션 오펜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곽에서 석점을 두려움없이 쏴라. 그래서 스펠맨도 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수비라든가 아니면 리바운드 단속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기복이 심할 확률이 높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런 3점 슛의 어떤 사이클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KGC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때 그렇게 되면 한 2라운드 중반이나 뭐 초반이나 중반쯤에 연패를 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징조들이 좀 보였어요. 네. 배병준 선수도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 맞아요. 오세근도 약간 떨어지는 상태고 스펠맨도 뭐 잔부상을 당하면서 석점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게 이제 몰려서 오면서 그런 이제 패배 시점에서 아반도가 나타나면서 부스트업을 딱 해줘 버리니까 KGC가 지금 13승 3패 1위 뭐 절대적 1위를 갖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제2의 에어본이다. 전희철 감독님. 그렇죠. 예. 에어본.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저희가 변준영 선수 뭐 코리안 어빙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는 필리핀 웨이드다. 필리핀, 드웨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리바운드, 블록 그리고 네. 그 운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움직임들이 드웨이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NBA 다들 뭐 좋아하시니까 드웨이드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렇죠. 진짜 무섭다. 예. 야.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KGC 경기보다 떨려요. 막 어떤 모습 나올지. 예. 좋습니다. KBL의 드웨인 웨이드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반도가 어떤 팀에 좀 처지는 활력을 탁 살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데릴몰로 이 선수 이제 사실 어르신이거든요. 농구계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애기인 스펠맨이 농구는 참 잘하는데 한 번씩 흥분도 하고 톡톡 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어르신이 나타나서 뒷수습 싹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펠맨은 굉장히 화려하죠. 음. 외곽에서 3점도 팡팡 놓고 속공 가서는 이제 막 그 뭐 엘리웁 덩크도 때리고 뭐 슬램 덩크를 막 찍죠. 근데 이 선수가 좀 좌충우돌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살짝 헝클어지면서 흐름을 저쪽으로 뺏길 때는 KGC의 어떤 그 조직력이 완전히 헝클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먼너가 딱 와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변준영과 2대1을 하는데 그 이제 2대1을 했다가 파생되는 찬스를 만들어줘. 스펠맨이면 그거 못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네. 그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들이 생기냐면 그 리듬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KGC가 자신의 경기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들어주는데 이 먼노가 굉장히 뭐랄까 예리한 게 뭐냐면 1라운드 때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막판에 배병준이라든가 아니면 후보 선수들이 딱 들어오면 그쪽에다 볼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면서 석점을 때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경기뿐 아니라 다음날 경기 때 이 선수가 롤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식스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감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섬세하게 그 농구 구단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KGC의 지금 이런 이제 뭐 라커룸 분위기라든가 또는 물론 양희종 오세근이 잘 잡고 있지만 몬노가 가세하면서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팀워크가 단단해지면서 KGC가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주는 이제 코트 안팎에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KGC가 연승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무서운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팀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이번 네. 시즌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KGC가 사실은 이번 주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상식 감독이 후반 승부수 뭐 요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만약에 계속되면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KGC가 전반에는 그냥 평범한 경기라고 보이다가 후반에 그냥 확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굉장한 강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전반전에는 또 몰아치고 후반에도 몰아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후반에 몰아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캐롯전도 그렇고 뭐 SK전도 그렇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갖다 좀 드릴 거고 이 부분도 이제 김상식 감독의 어떤 그 내공이 좀 보이는 그런 전술이 아닌가 전략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